안녕하세요. 저는 10학번 이종원이라고 합니다. 이번 교육연구방법론 수업에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인트로 영상을 찍어봤어요. 뭔가 이 대체적인 수업의 방향, 그리고 뭐 제작 환경 이런 거 한번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해봤는데, 사실 이번에 의욕 있게 뭐 이것저것 많이 준비했었어요. 뭐 아이패드로 찍어볼까? 아니면 아이폰으로 영화도 만드는데 한번 50분짜리 해볼까? 한데 뭐 강의 PPT도 올려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것저것 부족해요. 기술이 많이. 원래 컴맹인 면도 있었는데 제대하니까 확 뒤처지더라고요. 2년이란 시간 동안 아주 많은 게 바뀌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만드는데 뭔가 좀 아쉬워가지고 이렇게 인트로 영상을 만들었어요. 지금 몇 시냐?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낮 3시가 아니라 새벽 3시입니다. 네, 1교시 수업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네요. 그리고 뭐 이번 기회를 들어 제 방을 보여드리려고 하면 뭐 이렇게 생겼다는 거? 이거 2개, 옷장,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책들, 그리고 이거는 노트북, 그리고 이거는 컴퓨터, 그리고 이거 지금까지 저를 버티게 한 힘입니다. 이거 볼트 에너지 블루, 블루베리 과즙 함유. 이거 좀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먹고 이렇게 해서 강의를 찍어 보았는데 사실 많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뭐 학점이 연연하다 뭐 그런 것보다는 이러닝을 이렇게 찍어 본다는 게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어렵더라고요, 이러닝이. 교수님들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혼자 이렇게 컴퓨터에다 대고 1시간 동안 말한다는 게 힘들긴 하고 부족한 점도 많겠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번 강의 교육 연구 방법을 맡게 된 10학번 이종원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을 이제 생소하다고 하시거나 아니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신다는 분 있을 수도 있어요. 요번에 복학했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휴가 나올 때 학교에 몇 번 갔었는데 그때 저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랑 낯설어 하시는 분들 뭐 1, 3학번, 1, 2학번 이런 애들은 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사진과 그림과 함께 제 소개를 넣었어요. 앞으로 이제 사범대 지나가다가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다 하면 반갑게 인사라도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인사한다고 막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그럴 만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할게요. 이름은 이종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를 맡게 됐는데 시시하게 키가 몇이세요? 뭐 몸무게가 몇이세요? 제가 또 키 물어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캥기는 게 있기도 한데 뭐 키 그런 거 왜 물어봐요? 그런 거.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 강의하는 방법, 주의사항, 특이사항 이렇게 한번 넣어봤어요. 공부하는 방법은 짧고 굵게. 예, 공부를 안 하는 게 핑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짧고 굵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학하고 이제 이것저것 많이 생각해 보잖아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학점이 어떻게 됐나. 짧게 공부한 만큼 학점도 좀 많이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보라고 하는데 그동안 공부한 게 없어서 그런지 2년 동안 까먹어서 그런지 이제 많이 모르겠네요.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강의하는 방법. 제가 뭐 하나에 빠지면 열정적이고 화끈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열정적이고 화끈하게 찍어보려고요. 근데 오른쪽 위에 보이시나요? 15땡. 안타깝게도 19땡이 아니에요. 제가 벗을 순 없잖아요. 15땡이란 말은 약간 폭력성. 제가 뭐 욕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다소 교양과 문화에서 떨어진 말투를 할 수가 있다. 이게 다 제가 집중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럴 수 있다는 점. 최대한 자제를 하겠지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 교수님들이 이러니 이제 제가 직접 찍어보니까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 이렇게 계속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말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노트북이랑 대화하기로 했어요. 노트북이라도 있어야지 뭔가 좀 강의하는 게 맛이 더 나지 않을까 해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점.
네, 원래 제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쟤 뭐 혼자 강의하는데 누구랑 대화하는 거야?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저도 강의 방법입니다. 방법. 그래서 제 소개는 여기서 간단하게 마치고 일단은 과학과 연구로 넘어가 볼게요. 과학과 연구, 상식과 과학. 네, 상식은 뭐고 과학은 뭘까? 상식은 일반인이 말하는 것들. 저는 여기 옆에 하트 상자 보이시죠? 예, 사랑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일반인들은 뭐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 멋있어진다 이렇게 약간 근거도 없고 기분에 의존해야 된다?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상식이에요. 근데 과학자가 이거에 관심을 갖고 그래 이거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합리적으로 연구를 해봐야겠어 해서 이제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연애를 하지 않는 사람 때보다 주름이 개선되고 미백 효과가 있다. 이러면 그때부터는 이게 과학적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연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오른쪽에 박스 보이죠? 연애를 그냥 서로 채워가는 박스? 예, 오순도순, 알콩달콩 하나하나 배려해가면서 박스에 차곡차곡 쌓다 보면은 예, 저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제가 지금 연애 중이라고 뭐 자랑을 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과학이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되죠. 이건 뭐 책에서 많이 읽어봤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신념, 편견, 배제 해야 되잖아요. 뭐 배가 내가 보기엔 네모네. 그래서 그래 이제부터 배는 네모네. 이러면 이게 과학적일까요? 아니죠. 예, 개인적인 신념과 편견을 배제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어야 과학이 된다는 거. 그래서 과학에선 가설, 우선 가설을 세우잖아요. 연구자가 내가 연애를 하면 정말 예뻐지고 멋있어지는 걸 검증하겠어. 그럼 여기서 가설은 연애를 하면 예뻐지고 멋있어진다. 그럼 이걸 말만 하면 돼요?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검증을 해야겠죠. 그래서 체계적이냐, 선택적이냐. 즉, 누구나 다 아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객관성을 갖고 하냐, 아니면 내가 그동안 연애를 해봤을 때 정말 예뻐진 것 같고 멋있어진 것 같다. 이렇게 경험적으로 검증을 하냐. 이렇게 두 개의 가능성을 채택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관찰을 설명하는 거죠. 그동안 내가 연구하는 관찰, 형이상학적, 직접적으로 경험은 하지 않지만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정의를 추리 등을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아니면 경험적, 야, 내가 연애 한 200번 해봤는데 200번 중에 한 199번은 잘생겼어. 그러니까 맞는 거야. 이렇게 약간 극단적인 얘기는 한데 이렇게 경험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단어,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이론 등을 통해서 형이상학적으로 관찰할 수도 있어요. 예, 제가 ph 발음이 약간 안 돼요. 근데 여기 좀 시옷 발음이 많네요. 상식, 그래 뭐 설명 많이 좋아졌는데 듣기 좀 거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뉴요커 발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이제 약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 연구의 가정, 만약에 과학적 연구를 한다는데 객관적 현실이 존재하겠죠. 귀신, 이게 제일 쉬운 예잖아요. 귀신, 영의 세계와 과학적 세계는 어떻게 보면 양분돼 있잖아요. 항상 싸우잖아요. 근데 과학적인 대상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보고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때 가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 현상의 규칙성, 뭐 한 200번을 했는데 195번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 그러면 이건 규칙성이잖아요. 나머지 5번은 뭐 주변 환경에 따라, 그리고 경우에 따라 안 될 수 있겠지만 200번 중에서 195번이 됐다는 거는 어느 정도 규칙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우리 매일 아침, 점심, 저녁밥 먹지 않잖아요. 근데 하루 삼시 세끼 먹는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적 활동의 신뢰성. 여기서 지적 활동이란 지각, 기억, 추리예요. 무슨 예가 있었냐면 제 군대 얘기인데요. 선임 중에서 63빌딩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부대가 서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한 거죠. 63빌딩은 황금색이다. 근데 그 사람은 63빌딩을 뭐 보긴 했지만 뭐 자세히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간 적도 없대요. 지각, 기억, 추리 다 없는 거죠. 그래서 뭔 소리냐, 어떻게 빌딩이 황금색일 수 있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 믿을 수 있나요? 예, 그래서 가정을 할 때도 이와 마찬가지로
지각을 할 수 있는 걸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기억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추리를 믿을 수 있어야 될 때 연구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보면 과학적 탐구의 목적이 논리의 세계, 경험의 세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서 설명되어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표 같죠?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시고, 편집. 제가 2년 만에 PPT를 만드는 거라서 약간 좀 서툰 면도 있고 최대한 노력을 해봤는데, 이런 표 같은 거는 끌어오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이지 않나. 변명 아닌 변명을 한번 해보고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구란, 연구의 의미, 인간의 지식을 넓히기 위해 풀리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만약에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이거 누가 풀어놨잖아요. 근데 이걸 뭐 내가, 아 그래 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한번 파헤쳐보겠어, 이미 풀려져 있는데 그걸 더 풀어봤자 그게 연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연구의 목적, 학위를 취득하려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호기심, 정확한 지식을 위해서 연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구의 기능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거나 발견하기 위해, 그래서 현재까지도 저희가 몰랐던 사실들이 속속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건이나 사상들 간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의 발견을 위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연애를 하면 잘생기거나 아니면 예뻐진다. 인과관계, 연애를 하면 외모가 더 나아진다. 이렇게 관계를 발견하기 위해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실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실천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거겠죠. 주먹구구식보다는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낫잖아요. 제가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살아와 봤는데, 몸이 힘듭니다. 몸이 힘들어.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하시는 게 이게 진짜 괜히 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공부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 그래서 연구의 종류에는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가 있어요. 기초 연구는 현상의 법칙, 원리, 경향을 규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피타고라스의 법칙, 아니면 약간 이건 얘가 적절하지도 않을 수 있는데, 머피의 법칙, 이렇게 법칙, 원리를 규명하는 거고, 이를 응용 연구, 응용한다. 그래서 실제적인 문제에 기초 연구를 써 오는 거죠. 그리고 또 기술적 연구와 실험적 연구. 기술적 연구는 현상의 특징이나 진행 과정 또는 관계를 조사, 분석하여 그 결과를 비교, 해석하고 사실대로 기술하는 연구. 그러니까 딱 있는 사실만 비교, 해석하는 거고, 실험 연구는 연구자가 변인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조건을 통제한다. 그러니까 뭐 파블로프처럼 변인을 조작하거나 아니면 조건, 실험에다 이건 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통제하는 것을 실험적 연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게 실험적 연구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또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이건 사회문화 시간 때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배웠을 거예요. 양적 연구는 조사와 실험을 통해서 얻은 양적 자료를 가지고 통계적, 여기서 중요한 건 통계적 분석이겠죠. 그리고 질적 연구는 참여 관찰과 심층 면담. 왜 참여 관찰과 심층 면담을 하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람이 직접 가서 보고 느끼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통해 얻는 질적 자료를 바탕으로 문화적, 기술적 내용을 분석 실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은 쉽게 말해서 통계적, 질적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통계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표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 양적 연구의 인과관계, 결과에 시간적으로 선행되거나 동시에 일어나는 원인이 실제, 통계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질적 연구, 우리가 직접 보고 면담하는 거, 어떤 아이가 한 행동을 해요. 그럼 이걸 직접 봤어. 근데 이 아이가 뭐 로봇도 아니고 어떤 식을 대입해야 결과가 나오나?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약간 불투명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연구 목적, 양적 연구는 법칙을 발견할 수 있겠죠. 왜냐? 통계적 원인과 결과, 이게 있다는 것은 법칙에 발견하겠지만, 질적 연구는 이 아이가 왜 이럴까? 왜 울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지 이것을 법칙으로 발견하면 뭐 사람이 개도 아니고 아니잖아요 이거는. 예? 그리고 연구 대상 대표성을 갖는 많은 수의 표본 이렇게 수를 많이 뽑아서 법칙을 발견하는 거겠죠 양적 연구는. 하지만 질적 연구는 적은 수겠지만 이것을 심층 연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연구자와 연구 대상의 관계 양적 연구는 밀접하게 되면 왜곡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자가 대상과 밀접하다 보면은 통계적으로 이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친밀도 아니 뭐 좀 더럽게 말하면 뇌물을 받아서 이제 결과가 흐트러질 수 있겠지만 질적 연구는 면접, 관찰 이렇게 직접 관찰자와 실험자가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자료 수집은 양적 연구에서는 다양하게 측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양적 통계 자료는 구조화시킬 수 있잖아요. 뭐 표로 표, 그리고 막대 그래프, 원 그래프 이렇게 구조화될 수 있는 양적 자료를 수집하지만 질적 연구는 이제 연구자가 자기가 직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연구 도구를 가지고 그리고 면담 같은 비구조화된 질적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그리고 자료 분석, 양적 연구는 통계적이라니까 당연히 통계적 분석을 하겠고 질적 연구는 내용을 질적으로 분석을 하겠죠. 그래서 연구 방법에 의해 양적 연구는 설문지를 통한 조사 연구, 선행 설계에 따른 실험 연구, 점검표를 활용한 관찰 연구가 있겠고 질적 연구는 관찰법, 면접법 이렇게 사례 연구, 문화 기술적 연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양적 연구는 통계적으로 인과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일반화가 가능하지만 질적 연구는 관찰하는 사람에 따라서 관찰하는 환경에 따라서 개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일반화 시킬 수 없겠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 주제 2단원 연구 주제로 갔는데 여러분들은 뭐 연구하고 싶은 게 있으시나요? 저는 연구하고 싶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네요. 뭐 키 크는 방법, 아니면 좀 뭐 어깨 넓어지는 방법. 예, 제가 뼈대가 얇아서 그런지 여자 같다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뭐 그런 거 발굴하고 싶은데 연구 주제 이렇게 연구자의 관심이나 흥미 아니면 문헌 연구 아니 여러 명이 모여서 그리고 학설 이론의 검증 학술 대회에 참여 아니면 사회적으로 경험하면서 이거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러면 연구 주제가 발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문제의 대상은 문제의식과 주의 깊은 관찰. 이게 뭐냐면, 이거 연구와는 약간 거리가 먼데, 이태리 타올 아시나요? 예, 이태리 타올은 이제 70년대에 제가 TV에서 봤는데, 그때는 이태리 타올이 아니라 면이었대요. 그래서 밀어도 뭐 때가 나온 것 같지도 않고, 시원하다 그런 느낌도 안 들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태리 그 재질을 보고, 이걸로 때를 밀면 재밌겠다 해서 나온 게 이태리 타올이래요. 그래서 그 당시 번 돈이 2억이라나? 70년대 2억이면 지금으로 한 평생 먹고 살 정도. 네, 저녁마다 치맥을 먹어도 이제 재정적으로 걱정을 하지 않을 정도는 되겠죠. 예, 그래서 평소에 문제의식과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잖아요. 예. 저도 군대 입대하기 전에는 20년 동안 책을 그림책 빼고 읽으면 20년 동안 한 20권도 안 읽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말년에 진짜 할 게 없거든요. 예, 병장 때는 이제 살아있는 시체예요. 예, 똥 싸는 기계. 그래가지고 진짜 할 게 없어서 독서를 하게 됐는데 그동안 독서를 하면서 진짜 많이 느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를 할 때도 비난이 아니라 뭐야 얘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있어 이거 누구나 못하는 얘기야 이렇게 비난이 아니라 비판적 독서를 통해서 문제의식과 주의 깊은 관찰을 함양하고 그리고 최신 정보와 연구 동향 내가 이제 책을 읽다가 뭐 TV 같은 거 하나도 안 보다 뭐야 이거 대박인데? 근데 이미 나온 거야. 그럼 쓸모없잖아요. 예, 제 친구들도 지금 호주 가서 돈을 모으고 있는데 이제 호주가 워킹 홀리데이 가면 돈을 많이 벌잖아요. 제 친구가 3명이 갔는데 저까지 이제 4명이서 사업을 하자는 거예요. 엄청 좋은 사업이 있다고. 그래서 사업이 뭐냐 하니까 그 감자튀김집 아세요? 감자튀김을 전문적으로 팔고 맥주, 생맥주를 팔아서
펍 같이 만든다는 건데 이미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미 돈은 벌러 나가 있는데 이제 사업 직종으로 변경하게 생겼어요. 뭐가 될지는 한 5년 뒤에 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 연구 문제 선정. 새로운 문제 없었던지만 새롭게 문제를 제기해서 연구 문제를 선정하느냐. 그 중요한 문제, 실용적 가치가 있어야겠죠. 진짜 뭐 쓰잘데기가 없어. 이거 왜 있는지 모르겠어. 손톱깎이인데 왼쪽 두 번째 검지 손가락만 깎을 수 있는 손톱깎이를 뭐 연구를 한대. 왜 하는 거야 이거? 그냥 손톱깎이를 두 번째까지 깎으면 되지. 그리고 이론적으로 반복론적으로 딱딱 맞아 떨어야 되고. 그리고 가능한 문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연구하고 싶은 게 루피를 연구하고 싶어. 근데 루피가 세상에 있나요? 예, 없죠. 예. 루피 연구하다가 소말리아 가다가 예, TV 나와요, TV. 예, 조심하시길 바라시고. 그래서 연구 문제의 진술. 그래서 연구 문제는 연구 주제, 그리고 연구 목적, 그리고 연구 문제 이렇게 아래 하위 단계로 갈수록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연구 주제를 사랑과 공격성의 관계. 그러니까 연애를 하면은 뭔가 세상이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예,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생각했는데 사랑과 공격성의 관계. 그런 목적은 또 구체적으로 사랑과 인간의 사회의 공격성에 관한 상관관계. 그럼 문제는 더 구체적으로 연인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사회에 대한 시선에 공격적인가? 사귄 기간, 정도에 따라 사회에 대한 공격성에 끼친 영향이 있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래로 갈수록 해야 된다. 제 개인적인 경험적을 토대로 하면 예, 사랑을 하면 좀 세상이 아름다워 보인다고 할까요? 그동안은 뭔가 좀 베베 꼬이고 뭐 세상은 왜 나한테 이러나 반항적이고 그랬는데 예, 여자친구가 생기고 나니까 이제 몸도 사려야 되고 이것저것 좀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예, 여러분도 이런 사랑 바래요. 예, 그래서 변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변인이란 무엇이냐? 속성에 따라서 여러 수준으로 분류할 수 있거나 다양한 값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사건, 사물, 현상을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즉 변수라고 한다. 예를 들어 제가 뭐 이런 연구를 하고 싶어요. 정말 키 큰 애들은 청정 공기만 마시고 사는가? 그럼 여기서 변수가 뭐가 될까요? 키겠죠? 그래서 키가 큰 사람은 1등급 청정 공기만 마시고 사는구나. 키가 작은 사람은 맨날 스모그만 마시고 사는구나. 이렇게 변수를 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인의 종류에는 양적 변인, 질적 변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때 양적 변인이란 속성을 수량할 수 있는 변인, 즉 정도, 예로서 키, 몸무게, 시력 이렇게 우아래를 가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질적 변인으로는 속성을 수량할 수 없는 변인, 종류, 경영학과, 교육학과, 교육공학과 아니면 남자, 여자 이렇게 어디 거가 더 우월하다고 따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럴 땐 질적 변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변인을 연속적 변인과 비연속적 변인으로 갖고 있는데 연속적 변인은 주어진 범위 내에서 무한히 세분된 값을 가질 수 있는 변인인데 이에 반해 비연속적인 변인은 주어진 범위 내에서 특정한 값밖에 가질 수 없는 변인이라고 합니다. 이때 학업 성적, 지능 등의 실제적 수치는 비연속적이잖아요. 어떤 한 사람의 지능, 한 사람의 학업 성적을 이렇게 나열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고유한 특성을 모두 반영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지능, 학업 성적은 기본 속성이 이렇게 수치화를 시키는 연속적 변인인 거잖아요. 그래서 연속적 변인을 취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변인의 정의와 구분에는 이렇게 있게요.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이 있는데 독립 변인은 영향을 미치거나 예언해주는 변인, 종속 변인은 영향을 받거나 예언되는 변인. 그래서 예를 보시면 y는 fx. 수학 시간 생각나시죠? 예, 전 정말 수학을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수학에서 영어가 나오는 게 전 절대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고2 11월달 모의고사 끝나고 수학 과외를 처음 시작하는데 이제 수학 과외 선생님이 이제 고3이니까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공부 못한 애들 안 맞는다고 저한테 코사인을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코사인을 읽는 법을 몰라가지고 그때 COS 알파라고 했다가 이제 그 선생님이 진짜 안 맡으려고 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간에 독립 변이는 영향을 미치거나 종속 변이는 영향을 받거나, 여기서 y는 fx, y는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fx에. 그때 y는 종속 변이이 되겠고 fx는 독립 변이이 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설의 정의와 종류. 가설은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자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 또는 추측. 연애를 하면 정말 예쁘고 잘생겨질까? 여기는 변인이 뭐예요? 연애를 하면 외모 더 나아지나? 그래서 두 개 이상 변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추측한 진술문이다. 그래서 가설 종류는 연구 가설, 연구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으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이나 선행 결과에 기초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일반적인 용어로 진술한 것. 이건 뭐예요? 아, 기존에 있었던 연구 자료를 끌어와서 이거 여기에 적용하면 되겠는데 해서 적용을 하고 진술한 걸 연구 가설이라고 하고, 통계적 가설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에 관한 지들. 봐봐요, 여기 통계 보여요? 통계는 뭔가 좀 수치랑 관련이 있는 친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통계적 가설은 수치에 관한 진술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설의 종류, 통계적 가설은 다시 영가설과 대립가설로 구분이 되는데, 영가설은 직접적으로 검증을 받는 가설, 즉 검증할 수 있는 형태로 진술된 가설. 이에 반해 대립가설은 영가설의 검증 여하에 따라 채택되거나 기각되는 가설. 즉 뭐냐, 영가설이 맞으면 대립가설은 아니겠죠. 영가설이 틀리면 대립가설이 맞거나 틀리거나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약간 흑백 논리로 원리로 이해하시면 돼요. 영가설이 맞으면 대립가설은 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영가설이 맞으니까 대립가설, 영에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틀린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아래 표, 이것도 뭔가 좀 친숙하죠? 남녀 간의 언어 능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근데 차이가 있다는 게 영가설이야. 그럼 대립가설은 이에 대립되는 거, 차이가 없다. 근데 만약에 영가설이 맞았어. 그럼 대립가설은 당연히 틀린 거겠죠. 왜냐? 남녀 간의 언어 능력에 차이가 있거나 없거나, 이거 뭐야? 이건 가설도 아니고 연구도 아니고 그냥 이럴 바에는 발 닦고 자는 게 낫죠. 그래서 영가설이 맞으면 대립가설은 틀릴 수밖에 없는 개념이고, 영가설이 틀릴 경우에는 대립가설이 꼭 맞는다는 보장은 없다. 알겠죠? 근데 거의 영가설이 틀리면 대립가설이 맞고, 영가설이 맞으면 대립가설이 틀린 경우죠. 그래서 3단원, 문헌 연구와 연구 대상. 문헌 연구란 연구자가 본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예요. 귀가 아니라, 뭐 귀여운 척도 아니고 오타 났죠. 하기 위한 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연구 주제와 관련 있는 이론을 개관하여 해당 연구 분야에서 이제까지 어떤 연구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의 이론 및 선행 연구물을 찾아서 읽고 검토하는 활동. 즉, 아까 맥주집으로 할게요. 맥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어요. 맥주를 먹으면 정말 남자다워지나요? 맥주를 먹으면 정말 근육이 키워지는데 도움이 많이 되나요? 이거는 제가 제 친구 중에서 헬스를 하는 애가 있어요. 트레이너인데 전문적으로 저랑 걔랑 맨날 헬스를 하고 가면 이제 야 술 먹자면 제가 뭐 헬스하고 술 먹으니 뭔 소리냐. 그러니까 걔가 맨날 하는 말이, 맥주는 뭐 탄수화물이 보충이 돼서 뭐 근육을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된대요. 만약 이거를 연구를 하고 싶어. 그러면 맥주와 근육과의 관계, 만약에 이게 나와 있는 결과면은 제가 헛수고한 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존의 이론이 있는지 검토하는 활동이 문헌 연구예요. 그래서 목적은 해당 연구 분야의 현황 파악. 내가 연구하려는 게 진짜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진짜 헛고생하는 건지, 아니면 연구 문제의 발견 및 정교화. 뭐야 없네? 이거 할만할 것 같아. 그러면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정교화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연구 문제 해결 방안 탐색. 뭐야 이거 뭔가 우리 실생활의 해결 방안으로 탐색하면 좋겠어. 제가 생각하는 멋있는 사람이 약간 이런 사람 같아요. 연구를 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해결 방안을 줄 수 있는 사람. 멋있지 않아요, 뭔가? 저는 남한테 봉사를 잘 안 해봤지만 이제 뭔가 큰 사건이 있다 보니까 이제 삶에 바라보는 그런 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 문제 해결 방안 탐색, 그리고 연구의 이론적 기초 수립.
그리고 연구의 한계와 결함 파악, 이제 기존에 있는 결과를 보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정말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헌 연구의 자원은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있는데, 1차 자료는 이제 자기가 직접 한 거예요. 논문 같은 경우는 요즘에 많이 표절 논란이 일어나기 하고 있는데, 논문은 이제 자기가 직접 쓰는 거죠. 연구를 해서. 그럴 땐 1차 자료. 그리고 2차 자료는 직접 연구를 하지 않았지만 내가 책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연구를 했구나 해서 간접적으로 습득할 때 2차 자료예요. 그래서 이러한 1, 2차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건 위키피디아. 예, 저는 위키피디아를 잘 쓰진 않아서 전 지식인도 많이 안 썼어요. 이런 게 있고 리스.kr 한국학술정보원 한국에서 학술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홈페이지예요. 기존에 많이 들어가 보셔서 알 테지만 제가 한번 이렇게 넣어봤다는 점. 그래서 연구 대상, 문헌 연구와 연구 대상에서 모집단은 연구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 전체, 내가 초등학생을 관심을 갖고 있다면 초등학생 전체가 모집단이고, 표본은 내가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을 연구를 할 수 없으니까 초등학생에서 몇 명을 뽑는다, 이게 표본이고, 이때 몇 명을 뽑는 행위를 표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초등학생이 갖고 있는 고유의 속성, 이걸 모수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내가 이 초등학생 중에서 몇 명을 뽑았잖아요. 그때 이 몇 명을 뽑은 애들이 갖고 있는 속성을 추정치 아니면 통계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모집단을 다 이렇게 연구를 한 경우는 상당히 드물어요. 초등학생이 20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은 모집단보단 표본을 표집해서 연구를 한다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표집 방법에는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이 있는데, 이름에서 나왔듯이 표집의 원리가 모집단의 특성을 확률적으로 반영하면 확률 표집이고, 확률적으로 반영하지 않으면 비확률 표집인데, 확률 표집에는 단순 문서 표집, 체계적 표집, 계통 표집, 층화 표집, 군지 표집이 있고, 비확률 표집에는 편의, 목적 표집이 있는데, 한번 이 자세한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네, 목이 많이 아프네요. 단순 무적 표집은 확률 표집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으로서 아무런 의식적 없이 표본을 추출합니다. 뭐 로또 뽑는 듯이 이렇게 로또 뽑을 때 아무런 의식적인 개념은 있겠지만 조작은 없잖아요. 아, 내가 진짜 1을 썼어. 그럼 1을 뽑고 싶겠지만 랜덤으로 이렇게 뽑는 거잖아요. 그럴 때 단순 문서 표집, 그러니까 완전히 랜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집단의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표집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로또는 사기만 하면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다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벼락 8번 맞을 확률이긴 하지만, 그래서 모집단에서 개인 요소는 동등한 독립된 기회를 가진 절차에 의해 선택된다. 여기서 독립이란 표본을 위한 요소 한 요소의 선택이 다른 요소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즉 1번부터 10번까지 있어. 근데 2번을 뽑았단 말이야. 근데 2번을 뽑았다고 해서 3번과 4번이 뽑힐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거나 늘어나진 않잖아요. 이렇게 하나를 뽑아도 나머지 하나를 뽑았을 때 그 뽑은 확률이 바뀌지 않았다는 독립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난수표가 있는데, 이거 뭐 열심히 다 강의 들으셨잖아요. 난수표가 뭔지는 아시고, 그리고 우리 하는 거 다 봤잖아요. 안 본 사람은 이제 문헌 연구와 연구 대상 한번 다시 강의를 듣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체계적 표집은 또 뭐냐? 모집단에서 표집 목록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연구 대상을 표출하는 방법. 저는 얘를 학창시절 파일 표시간, 이런 분 있지 않았어요? 오늘 며칠이야? 4일이야? 4번, 14번, 24번, 34번 나와서 문제 풀어봐. 저는 고등학교 수리 시간 때 수학 선생님께서 맨날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34번이었는데 4번인가? 4번에는 공부를 좀 잘했어요. 근데 14, 24, 34 이렇게 문제인 거야. 44는 축구부라 이제 시키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보면은 맨날
세 명이서 못 푸니까 맞고 엎드려 뻗쳐하고 있고 정말 싫어서. 그래서 난 4일날 진짜 수학 시간이 오면 진짜 치를 떨었어. 이렇게 4번, 14번, 24번 이렇게 연구 대상을 표출할 수 있는 거예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래서 쉽고 빠르죠. 무슨 생각 있어? 4일이야? 14, 24, 34. 근데 무선적으로 배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정 집단이 상대적으로 많이 추출될 수 있다. 저 봐봐요. 이거는 뭐 랜덤이긴 했지만 거의 뭐 반에서 뒤에 논다는 애들이 14, 24, 34인데 모여있잖아요. 그럼 뭐야, 그 일정한 표본의 대상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겠죠. 왜냐면 상대적으로 어떤 특정 집단이 많이 추출되니까. 그리고 첫 번째 추출된 대상으로부터 일정 번째 대상이 계속 표집되므로 표본이 비독립적이다. 알잖아요. 오늘 4일이다 하면 이제 4번, 14번, 24번, 34번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예,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층화 표집. 모집단 안에 동일한 특성을 갖는 여러 개의 하위 집단이 있을 경우 모집단을 속성에 따라 계층으로 나누고 각 계층에서 단순 무선 표집을 하는 방법이 있다. 예, 그래서 이거 얘를 저는 이제 진짜 사나이 많이 보시나요? 예, 저희 부대가 나왔는데 저희는 헌병인데 이렇게 군인들도 이제 속성에 따라서 계층으로 구별해요. 저희 TV에 나왔듯이 MC 오토바이를 잘 타는 애들은 오토바이로 따로 뽑고, 그리고 특임대 뭔가 좀 재빠르고 몸 좀 쓸만하다 하면 이제 특수 임무대로 바뀌고, 그리고 뭔가 좀 뺀질거리면서 이런 거 있잖아. 능글맞은 애들, 그런 애들 이제 TV에 나오지 않아요. DP 애들이라고. 막 군인들 중에서도 막 사복 입고 군인들 잡으러 다니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이렇게 속성에 따라서 계층으로 구분하고, 그리고 그 각 계층에서 이제 랜덤으로 뽑는 거예요. 아, 너 나와, 너 나와, 너 나와, 이렇게. 아시겠죠? 네. 잠시 예에 관한 얘기를 하는, 네, 저희 부대가 참 쉽게 나왔더라고요. TV에. 저희 부대 참 어려웠는데 꿀 빤다고 막 이런 표현하면 저 마음 아파요. 다음부터 저 보시면 고생 좀 했다, 뭐 이런 표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부대 어디야? 서울이에요. 아, 뭐야, 쉬웠네. 마음 아파요. 그래서 층화 표집에는 비율 층화 표집, 비비율 층화 표집, 각 계층 간에 동일한 표집 비율을 적용해야 표집. 그래서 저는 얘를 군에서 보급품 줄 때 원리, 만약에 헌병에서 MC 오토바이 탄 애들이 50명이고 특임대 애들이 20명이고 그리고 DP 군인들 잡으러 다니는 경찰들이 30명이야. 근데 빵이 100개가 나왔어. 그러면은 이제 맞게 MC 애들 50개, 그리고 특임대 애들 20개, 그리고 DP 애들 30개, 이렇게 동일한 비율을 적용해서 표집을 해야 되는데, 비비율 층화 표집은 비율을 적용하지 않아요. 똑같이 야 뭐야 3명 33개씩 나눠 먹어. 그러면 뭔가 좀 그렇죠. 예. 아, 갑자기 빵 얘기가 나오니까 감정이 이입돼가지고, 예, 저희는 비비율 층화 표집의 원리로 보급품을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해져 있던 게 이제 전투원병이라고 있었는데, 예, 저희가 좀 양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빵도 못 먹고 막 진짜 1, 2병 때는 많이 슬펐어요. 그래서 층화 표집은 층화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고 표집이 정확하면 표집원의 추정치가 정확하고 계층으로 분류된 하위 집단의 특성, MC, 특임대, DP 딱 분류만 해도 뭔지 알잖아요. 그리고 각 계층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게 용이하겠죠. 그리고 단점은 표층을 분류하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표집의 오류 때문에 표본의 속성이 모집단의 속성을 대표하지 못함. 만약에 자기가 분류대로 세워놨다고 하는데 그 분류대로 세워지지 않았으면 층화하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계층 간 표집 틀이 정리되지 않으면 표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계층별로 특성에 따라서 나눴을 때 이 원리나 아니면은 뭐 공식 그런 게 없으면은 아, 얘는 무슨 속성일까, 얘는 무슨 속성일까, 이렇게 분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군집 표집, 개인이나 요소가 아닌 집단을 표준 단위로 표집한다. 즉 뭐냐, 3,000명 중에서 300명을 뽑아야 돼. 그러면 300명을 일일이 뽑는 게 아니라 3,000명을 10명씩 이렇게 300개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30개 그룹을 뽑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 형성되어 있는 자연적 또는 행정적 집단을 추출해서 이제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뽑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어. 다만 표집 오차가 클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왜냐면 집단을 뽑는다는 것은 그 집단이 대표적인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집 오차가 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층화 군집 표집은 층화 표집과 군집 표집을 섞어놓은 거예요. 모집단을 속성별로 나눈 다음에 그걸 하나하나 뽑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집단을 만들어서 집단 단위로 표집을 하는 건데, 이거는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면 계층을 한번 구분하고 뽑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하나 구분하고 뽑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구분만 한다면 이렇게 속성 뭉탱이로 뽑으면서 시간과 경비를 소요되는 게 아니라 약간 줄어들 수 있겠지만 표집 과정이 약간 다소 복잡할 수 있다는 점 아시겠죠? 그리고 편입 표집, 이거는 약간 뭐 편의점 간다는 생각으로 정말 귀찮아. 근데 딱 보니까 뭐 내가 뭐 쉽게 시킬 수 있는 모집단이 있어. 그러면 걔네 중에서 야 이거 좀 해봐라, 내가 요번에 연구 좀 하려고 하는데 니네가 좀 실험 대상 좀 대줘야겠다 해도 그냥 뽑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문제점은 표집하기 쉬우나 표집 집단이 모집단을 대표한다는 보장이 없겠죠. 그리고 목적 표집, 연구 목적을 위해서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표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서 모집단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조작적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작적 정의가 내렸다는 것은 연구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겠죠. 왜냐면 연구자의 생각이 들어갔는데 이걸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일반화 시킬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당한 표집의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위한 표집의 최소 표집 단위인데,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연구자 그리고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서 이건 답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끝없는 논란을 낳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예, 이건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봐야 된다. 이 점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3단원 측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측정이란 인간이나 사물의 특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수를 부여하는 절차, 경험의 세계와 논리의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한 수단, 사물의 속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물의 속성을 지배하는 어떤 규칙에 따라서 숫자를 배정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측정의 유형은 본질 측정, 어떤 사물의 특성을 표현하는 본질적인 법칙에 따라 수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가장 이상적이고 충실한 측정 방법이다. 즉 뭐야, 길이가 있어. 길이는 수치, 센티미터나 미터 같은 적절한 수치를 제공해서 그 길이에 대해서 본질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에 반해서 유도 측정이란 다른 특성과 관련시키는 규정이나 법칙에 의해 측정의 의미가 나타나도록 한다. 질량은 뭔가 표현하기엔 그렇지만 다른 규정이나 법칙, 부피와 질량의 비율로 정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로 자연과학에서 사용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시면 측정의 유형에는 임의 측정, 관계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측정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객관적 사실보다 이론적 근거의 가정 의존. 이 법칙을 보니까 이건 또 이럴 것 같아. 이렇게 이론적 근거의 가정 의존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작적 정의에 의한 척도로 측정이 될 수 있다. 조작적 정의란 눈에 보이지 않고 측정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다른 정의나 단어의 개념을 빌려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개념을 정의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의 오차, 측정 도구의 오차는 측정 도구 자체의 결함이나 부정확성 때문에 오차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겠고, 그리고 도구는 멀쩡해. 근데 측정 과정이 이상해서 오차가 나는 경우도 있겠고, 그리고 피검사자 오차. 검사를 받는 사람이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몰라 그냥 대충 할래. 이러면 또 오차가 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기분이 좋아. 그럼 또 그것도 문제야. 세상이 또 아름답게 보이거든. 기분이 좋으면. 그럼 또 이것도 오차가 나는 거잖아요. 정상일 때 봐야지. 그래서 지능, 학력, 흥미, 태도 등 검사받을 당시에 개인적 신체 심리적 상태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있다. 그리고 척도. 무슨 개념이냐? 측정하고자 하는 사물의 특성을 숫자로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점수. 근데 뭐 센티미터를 표현한다. 그럼 170cm잖아요. 근데 이 170cm가 어느 연구에 가도 똑같은 의미와 개념을 갖고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키가 170이야. 그럼 얘 뭐야? 왜 이렇게 작아?
근데 여자가 키가 170이야. 그럼 뭐야 왜 이렇게 커? 이렇게 같은 개념이라도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봐봐요. 이 사진은 니콜 키드먼이랑 저 여자 연예인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옆에 남자 누군지 모르겠지만 대표적인 커플인데 똑같은 키인데 이렇게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경우. 그리고 명명척도. 척도의 종류에는 명명척도가 있는데 이건 단지 그냥 분류하기 위해서 야 분류하기 시작해서 1번, 2번, 3번, 4번 해. 근데 이거는 그냥 이름을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거지 1번 더하기 2번이 3번이 되는 경우는 아니죠. 그래서 계산이 무의미하다. 그리고 서열척도. 서열척도가 뭐냐? 측정 대상을 상호 비교. 이렇게 서열을 세우기 위해서 순위나 서열을 부여하는 척도인데 숫자를 분류하거나 순위로 쓸 수 있겠지만 가감승제 평균을 구하는 계산은 무의미하다. 1등과 2등과 3등과 4등이 있어. 근데 1등과 2등을 더해서 3등이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등은 1등 나름대로, 2등은 2등 나름대로 점수가 있는 거고 이걸 더한다고 3등이 되고 4등이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등간척도. 일정한 측정 단위를 가지고 있고 각 측정 단위 간격이 일정한 척도. 절대 0점이 없으며 측정치들 사이의 비율이 같지 않는다. 온도를 생각하면 돼요. 0도면 진짜 온도가 아예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약간 따뜻하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 가운데가 0도잖아요. 그러면 절대 0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측정 단위를 갖고 있고 각 측정 단위 간격이 동일하다. 이러면 등간 척도라고 하시면 되죠. 그리고 비율 척도. 명명, 서열, 등간 척도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면서 절대 0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숫자 사이에 비율성 있는 척도다. 그래서 이거는 온도와 다르게 절대 0점. 0인 거는 그냥 아예 없어. 그 속성이. 그래서 0점인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척도의 구성은 레이카르트 방법. 측정하려는 정의적 특징을 여러 개의 분류를 구성하여 척도를 구성한다. 주로 5점 척도, 개념상 서열 척도지만 등간 척도로 간주한다. 좋다, 조금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아주 나쁘다 이렇게 5가지를 나눠서 이렇게 VPO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오스구스 방법. 사물, 인간, 사건 등에 대한 개념이나 느낌을 양극의 뜻을 갖고 있는 형용사군. 그러니까 보면은 이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맛없다, 맛있다 이렇게 양극을 뜻을 갖고 있고 이렇게 7점 척도를 사용해서 아주 맛있다, 맛있다, 약간 맛있다, 보통이다, 약간 맛없다, 맛없다, 아주 맛없다 이렇게 사용해서 등간 척도로 간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플 척도랑은 이렇게 스테플 척도는 어떻게 보면 이제 10개로 나눴잖아요, 척도를.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라고 표를 나눴어요. 이것도 어디선가 많이 본 표죠? 그래서 척도의 구성 시 고려사항, 몇 단계의 척도를 사용할 것인가? 많으면 세세하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 집단에 유용할 수 있겠지만 어린애들 같은 경우 많으면 뭐해? 뭔가 분별력이 없는데 그럴 땐 적게 해라. 그리고 혀 깨물었네요. 순간 욕 나올랐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잠시 혀를 깨물어서 흥분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중립적인 범주를 척도에 포함시킬 것인가? 보통 뭔가 좀 조사지를 받으면 귀찮으면 다 그냥 보통 찍잖아요. 그래서 불성실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보통이 없어봐요. 그러면 난 진짜 보통인데 좋다 아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 이렇게 강요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모름, 의견 없음 이건 진짜 중립도 아니고 진짜 모르겠어 그냥 이걸 척도에 포함시킬 것인가, 이것도 불성실한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검사는 직접 측정이 불가능한 속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검사를 실시한다. 즉 학업 능력, 도덕성, 가치관 이건 직접 보고 측정할 수 없으니까 일정한 개념을 빌려오는 거죠. 그래서 검사 도구의 제작은 기존 검사 도구를 활용하고 개선하고 노하우를 끌어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4단원 바로 나갈게요.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지네요. 타당도와 신뢰도. 타당도의 뜻은 뭐냐? 측정하고자 하는 어떤 특성 또는 현상을 얼마나 충실하게 검사를 했느냐. 그래서 검사 점수가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알아보는 단계인데, 종류에는 내용 타당도, 증거 관료 타당도, 구인 타당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도의 종류에는 내용 타당도,
전문가에 의해 주관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과 검사에 관해 피트 여부를 판단. 그러니까 내가 진짜 검사하고 싶은 성격이 있는데 이게 이 검사와 정말 부합을 하는지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하지만 수치로 표현되는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거 좀 피트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점수로 표현하진 않고 이게 장점이죠,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것만 하다 보면 일반 사람들보다는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잘 알 거 아니에요. 대신에 수치로 표현하는 결과가 없어서 정도로 표기할 수 없어요. 이거 좀 적절한 것 같은데요? 적절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적절한 게 어느 정도 적절한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 그냥 적절하나 보다 이런 정도로만 알 수가 있다는 게 단점이죠. 그리고 중거 관련 타당도. 특정한 중거와 관련 지어서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중거 관련 타당도에는 예언 타당도와 공인 타당도가 있다. 예언 타당도는 타당성의 중거를 미래에서 찾는다. 그래서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교직 인적성 검사라는 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직 인적성 검사를 해서 미래에 우리가 교사가 됐을 때 정말 교사에 맞는 인성을 갖고 있는가를 검사하는 게 대표적인 예언 타당도의 예이다. 공인 타당도, 타당도의 중거를 현재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검사의 결과를 이 검사의 결과와 봐서 정말 이게 상관관계가 높냐, 상관관계가 높으면 이게 적절한 검사구나, 상관관계가 낮으면 한번 이 검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는데, 이렇게 타당도를 판단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언 타당도와 공인 타당도를 비교해보면 모두 검사 X와 중거 간의 상관관계로 판단하여 타당성의 정도를 상관계수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검사와 중거 간의 상관도를 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예언 타당도보단 공인 타당도가 더 많이 활용된다. 경우에 따라 예언 타당도의 필요성이 높지만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는 점, 그리고 중거 관련 타당도는 중거 변인의 신뢰성이나 타당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점. 아시겠나요? 그래서 또 구인 타당도, 구인의 개념, 추상적이고 가설적인 어떤 특성이나 속성의 존재를 가정하고 그것을 지칭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개념, 어떤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것을 지칭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뭔가 애칭 비슷한 거예요. 애칭인데 이게 과학적으로 정립이 된 거죠. 그래서 구인 타당도란 조작적으로 정의되지 않는 인간의 심리적 특성이나 성질을 심리적 구인으로 분석하여 조작적 정의를 부여한 후 검사 점수가 조작적 정의에서 규명한 심리적 구인을 제대로 측정한지 검증하는 방법. 그러니까 구인, 우리가 정의해놓은 개념이 정말로 조작적 정의에서 검사가 제대로 됐나를 표현한 게 구인 타당도예요. 그래서 추정 절차는 구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 우선 구인을 조작적으로 정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항을 제작해야겠죠? 그리고 이에 맞는 검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이게 정말 정말 검사가 딱 맞아 떨어지는지 타당성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피드백으로 이제 불필요한 문항, 상관계수가 떨어지는 거, 이런 걸 파악해서 제거해야겠죠? 그래서 구인 타당도의 장단점은 응답 자료에 의하여 계량적으로 검증되므로 과학적이야.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이제 수치화를 할 수 있으니까 과학적이지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조작적 정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요인 분석을 통해서 불필요한 문항을 제거를 해야 되고, 이럴 때 또 많은 연구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심리적 특성을 조작적 정의로 해서 타당성을 밝혀준다는 거,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한다는 게 표현해서 수치화시키는 게 어렵잖아요. 하지만 구인 타당도를 가능성 있게 해준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신뢰도,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일관성 있게 측정을 하였는지. 아까 타당도는 뭐였어요? 목적과 맞게 검사를 했다는 걸 물어본다면, 신뢰도는 몇 번을 검사해도 일관성 있게 측정을 했는지. 그래서 뭐 아사다마 보시면 아시잖아요. 김연아가 있는 프로그램에서는 점수가 낮지만 김연아가 없고 일본에서만 하면 점수가 높아요. 지금까지 200점 넘는 걸 못 봤는데 아사다마오는 뭐 엉덩방아 찍고 200점이 넘어. 엉덩방이 찍기도 기술인가? 네, 그래서 검증 방법으로는 재검사 신뢰도, 동형검사 신뢰도,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있다는 점. 재검사 신뢰도는 동일한 검사를 동일한 피험자 집단에 2번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번 검사를 했을 때 이 결과가
상관도가 높으면은 이게 믿을만 하구나. 장단적으로 추정 방법이 간단하고 시험 간격 설정에 따른 문제가 있겠죠. 대신에 왜냐면 똑같은 시험을 두 번 보면은 답이 다 기억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말을 했는지 다 기억이 나고. 그러면 이게 두 번째 시험을 볼 때는 첫 번째 시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검사 이후의 반복 실시의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형 검사 신뢰도는 두 개의 동형 검사를 동일한 집단에 실시해서 얻은 점수들 사이의 상관관계. 즉, 동일한 집단에게 비슷한 유형의 시험을 두 번 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의 시험이 난이도와 변별도 그리고 문항의 숫자가 똑같아야겠죠. 그때 시험 간격이 문제가 되진 않겠죠. 왜냐, 문제가 다른 거니까. 그리고 두 번 보면 딱 신뢰도 나오잖아요. 하지만 두 개의 동형 검사지의 제작이 어렵다는 거. 뭐야, 두 번째 이 두 개 시험이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동일한 난이도와 변별도를 가질 수 있냐, 이런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동일한 검사 환경과 태도, 한 번 봤는데 이제 두 번 보라면 귀찮잖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시험은 고속도로 가자 해서 1번을 쭉 찍으면은 이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겠고, 내적 일관성 신뢰도, 검사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검사 또는 문항 간의 일관성의 정도. 그래서 검사를 한 번 실시하는데 이 문항 하나 간에 이 문항 하나가 똑같은 걸 물어보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똑같은 걸 물어보고 있다면 이 문항들이 측정하는 그 목적이 같다면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거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종류는 반분 검사 신뢰도,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있고, 같은 말로는 옆에 있죠. 반분 신뢰도, 문항 내적 합치도가 있다. 그래서 반분 검사 신뢰도는 한 번 실시한 검사를 두 부분으로 나눠 상관계수로 계산한 후 스피어맨 브라운 공식에 의해 추정해야 되는데, 뭐 이런 공식을 아실 필요 없고 이런 게 있다는 점만 아시면 되고, 두 검사를 두 부분으로 나눠야 되겠죠? 이때 그냥 짝수분과 홀수분 두 개로 나누는 기호법이 있고, 아니면 그냥 랜덤으로 1번부터 30번까지 1번부터 60번까지 두 개로 나누는 방법이 있겠고, 그리고 이거는 어떠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 쭉 뽑고, 이건 또 다른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 쭉 뽑아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장단점으로는 검사를 우선 두 번 실시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동일한 환경에서 두 번 실시하는 앞에 있는 신뢰도 검사 방법과는 달리 한 번만 실시해도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장점이 많겠죠. 다만 양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신뢰도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만약에 짝수 문항에는 뭐 좀 다른 개념을 물어보는 거고, 홀수 문항에는 이 짝수 문항과 또 다른 개념을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거 두 개를 뽑아서 따로 신뢰도를 보면은 당연히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 정의, 검사송의 한 문항을 마치 독립된 한 개의 검사 단위라 간주하고 문항 간 동식성을 합치성을 상관관계로 표시한 것. 한 검사의 각 문항에 대해서 피검자가 얼마나 일관성 있게 반응하는 것은 검사의 문항이 어느 정도 동질적이냐에 따라 결정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 KR20, KR21 방법이 있는데, KR20은 뭐 모든 문항이 빠짐없이 반응하는 경우에 활용하고 그냥 종류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크롬박 알파, 이분 문항뿐만 아니라 연속적으로 점수된 신뢰도가 추정이 가능하다. 크롬박 알파의 개념 이게 있다는 것과, 그리고 장점 이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의 장단점으로는 크롬박 알파에 의해서 신뢰도를 추정하면 문항 간의 일관성에 의해서 단일한 신뢰도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대체로 신뢰도를 과소 추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검사 도구의 질을 분석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엄격성이 요구되므로 바람직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관찰자 신뢰도, 그러니까 관찰자 내 신뢰도와 관찰자 간 신뢰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관찰자 내는 한 관찰자가 모든 측정 대상에서 계속적으로 일관성이 있냐, 얘가 좀 이쁘다고 얘가 좀 더 점수를 주고, 얘가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반 깎고, 이런 게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고, 관찰자 간 신뢰도, 한 검사 대상을 봤을 때 모든 측정자들이 이 아이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유사하게 평가를 하느냐, 이게 관찰자 간 신뢰도예요. 그래서 이 관찰자 내 그리고 관찰자 간 신뢰도를 합친 게 관찰자 신뢰도라는 개념이고요. 아시겠죠? 어느덧 정신없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신뢰도와 조사연구 5단으로 넘어왔네요.
그래서 타당도와 신뢰도의 관계, 신뢰도의 관찰 점수 별량은 진점수, 진짜 그 고유의 목적에 대한 점수와 그리고 이 검사를 하면서 오차간의 점수의 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진짜 점수에는 이 검사 목적에 정말 맞는 점수랑 그리고 이게 이 측정자의 필요한 성분을 필요하지 않지만 정말 객관적으로 측정을 했어. 하지만 목적에 맞지 않는 별량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아시겠죠? 아래 그림 어디서 또 많이 본 점수죠? 많이 본 표죠? 예, 기분 탓이라고 넘기시고. 예, 그래서 조사 연구와 우편 조사가 있는데, 예, 이거는 잠시 물 좀 한 잔 마시고, 예, 잠시 물 좀 마실게요. 예, 그래서 조사 연구를 보면 통제되지 않는 자연적 상황에서 질문을 통해서 현상을 파악한다. 그 분위기 같은 거 잡지 말고 환경 같은 거 안 잡고 그냥 질문을 통해서 현상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에는 우편조사, 전자설문조사, 면접법이 있어요. 여기서 저희가 뭐 우편조사 한다고, 그럼 뭐 인터넷으로 조사한다고 저희가 딱히 환경을 만든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편조사는 인쇄된 질문의 항목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우편물을 통해 수집하는 거예요. 특히 이런 거 선거 기간에 많이 오는 거잖아요. 우편으로. 그래서 질문지뿐만 아니라 조사의 목적, 중요성, 성격, 연구자 특성 등을 설명하는 편지를 동봉해야겠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기후 1번 허경영, 기후 2번 허경영 이런 거 오면 당황스럽잖아요. 왜요? 뭐야 이거? 그래서 이를 설명하는 편지를 동봉하고 그리고 당연히 검사 왔는데 뭐야 이거 착불이야. 얼마나 기분 나빠요. 갑자기 택배원이 오더니 예 이거 등기였어요. 근데 착불이에요. 이러면 보내고 싶을까요? 회신용 용투와 우표로 같이 보내야 되죠. 그리고 미리 번호를 부여해서 뭐야 여기 몇 번 집에 보냈었는데 왜 몇 번 안 오는 거야 이렇게 회송 여부를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우편조사의 장점으로는 직접 방문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우표만 붙이면 되는 거고 넓은 범위. 예, 우체부 아저씨들이 좀 피곤하긴 하시겠지만 넓은 범위의 지리적 영역을 조사 가능하고 많은 사람들을 표본을 할 수 있고 응답자가 이제 집에서 우표 보면서 그냥 하면 되잖아요. 방해를 받지 않고 익명성을 보장하잖아요. 단점은 회수율이 낮아요. 솔직히 이 우편조사가 오면은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응답자가 질문의 의미를 잘못 파악했어.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다시 질문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대리응답. 동생한테 맡기고 가는 거야. 야, 나 이거 귀찮으니까 네가 그냥 대충 해라. 이렇게 대리응답의 가능성. 그리고 응답자들끼리 만났어, 혹시나. 그럼 야, 이거 답변 이렇게 하자 그냥. 이렇게 상호 영향을 막을 수가 없죠. 그리고 전자설문조사는 인터넷과 같은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메일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웹을 활용하는 발명이 있어요. 이메일은 우편조사랑은 동일한데 컴퓨터를 이용한다는 점으로 이거 우표값도 안 들잖아요.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많이. 하지만 이제 응답자의 누락이나 잘못된 응답 통제를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이 컴퓨터로 받다 보니까 자료를 딴 데 다시 또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이 따로 있다는 점. 그리고 웹을 활용을 하면 설문 대상자리가 홈페이지 이용해서 마우스만 클릭하면 동시에 자료가 저장이 되죠. 그리고 홈페이지에 글로만 되진 않잖아요. 보통 애니메이션도 있고 그림도 있고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장점으로는 독촉이 가능해요. 이메일 돈 안 들잖아요. 시간도 안 들고 빨리빨리 보내셈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웹사이트에서도 여러분들을 빨리 부탁드립니다. 독촉이 가능하고 비용 소요가 없다는 점. 하지만 인터넷이 문제가 되는 게 보안이잖아요. 보안의 문제점. 개인 정보가 누출될 수도 있고 내가 쓴 답변들이 어디론가 흘러가서 사용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인터넷 접속자에 의해서만 설문이 가능하니까 인터넷을 잘 쓰지 않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할 때는 적절하지가 않겠죠. 그리고 개별 면접법. 질문지를 사용하지 않고 연구 대상에게 직접 면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류에는 가정 방문, 집에 직접 가서 하는 면접이 있고 몰 인터셉트 개별 면접, 뭐 쇼핑몰, 백화점 같이 공공시설을 가서 개별 면접하는 것도 있고 CAPI,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면접이 있는데 전화 면접법이란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면접위원이 질문을 하고 기입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장점이에요. 이거 잘못 나왔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이게 50장이 넘다 보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손으로 직접 한 거거든요. 이거 다. 그래서 질문의 내용이 비교적 짧을 때 유용하겠죠. 전화는 전화 길어지면은 막 여자친구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뭐 모르는 사람이 면접한다고 치고 전화해봐요. 얼마나 짜증나요. 그리고 대인 면접에 비해서 인건비가 적고 응답률이 높겠죠. 그리고 전화 면접에 대한 통제가 보다 수월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응답자의 선입견에 따른 오류가 최소화된다. 왜냐? 그때마다 질문자가 오류를 정정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단점이 나왔죠? 뭐 요일대, 시간대별, 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싶은데 아침 10시에 전화했어. 그럼 애들 다 학교 갈 때잖아요. 이렇게 표본 편포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응답자가 면접 상황을 쉽게 통제 가능하다. 뭐냐? 끊어버려. 그럼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부수적 정보 수집에 제한이 있다. 이렇게 음성적으로만 면접을 하다 보니까 뭐 표정을 보고 읽을 수 있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행동을 보고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거에는 제한이 있다는 점. 그리고 조사 연구 절차를 볼게요. 연구 목적을 우선 구체화를 해요. 연가설과 이에 반대인 대립가설. 아까 배웠죠? 이렇게 구체화를 하고 연구 대상을 선정을 해요. 아, 누굴 대상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표집을 할 것인가 방법을 내세우는 거예요. 이때 아까 생각하듯이 적절한 표본의 수의 문제. 이건 경우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안내문 작성. 이걸 왜 하는지. 이런 거 알려주지 않고 그냥 하면은 당황스럽잖아요. 기분도 나쁘기도 하고, 얘가 나랑 장난치나. 그래서 목적을 간결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리고 응답에 소용되는 시간. 지나가다 보면 도를 믿습니다. 그러시는 분들 있죠. 예. 저는 그런 거 처음 당해봤을 때 한 3분이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15분 내내 하길래 그냥 갔어요. 저는 짜증나가지고. 이렇게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을 밝혀야 되고, 회수기일. 아, 제가 연구가 며칠까지 해야 돼서 며칠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일을 명기하고, 그 당연히 사생활을 보장하는 언급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 왜냐면 중요하지 않은데 내가 이거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시니까 이런 언급이 필요하다. 중요성을 인식시켜주는 언급. 그리고 이제 검사 목적에 맞는 질문지를 제작해야겠죠. 이때 당연히 목적은 완벽하게 이해해야 됐고, 독립과 종속 변인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을 해야겠고, 하나의 질문에 여러 가지, 뭐 아웃사이더도 아니고, 뭐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게 해서 이건 이렇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물으면 이해도 힘들고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서 하나의 질문에 한 개념만. 그리고 만약에 뭐 어떤 질문이야, 핸드폰을 어떻게 사용, 갤럭시 4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희대의 쓰레기 갤럭시4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가치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야, 나 갤럭시4 좋게 생각하는데, 이러면 또 응답자가 또 심리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대상이 신상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갤럭시4가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애가 몇 살이고 어느 계층 군인지, 이렇게 신상 정보의 획득 문항을 넣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질문지를 제작하고 사전 연구를 실시해요. 파일럿 테스트, 파일럿 스터디 이런 걸 하거나, 아니 이 반대 개념 풀 스터디를 위해서 타당도 신뢰도를 미리 분석한다. 그리고 질문지에 분석을 하고 수정을 해야겠죠. 만약 목적에 맞는 문제가 있으면 그대로 두고, 좀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을 하고, 목적에 필요가 없다 그럼 제거를 하고, 그리고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해서 질문지를 반송해야겠죠. 그리고 이 표본자들에게 질문지를 넣는데 만약에 안 내면 독촉을 해야겠죠. 그래서 얼마나, 만약 10개를 보냈는데 2통밖에 안 왔어. 그럼 이걸 진짜 연구 결과로 인정을 해야 되냐. 왜냐면 보통 회수율이 좀 낮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답 자료. 왔어요. 왔으면 이제 수업에서 자료 분석을 실시해야겠죠.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중간고사 때까지 하는 모든 범위를 끝났는데, 네, 이러니 생각보다 어렵네요. 저는 그냥 무아지경으로 했거든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느끼겠지만 공부는 항상 해야 된다는 점. 만약 공부를 항상 하고 있으면 이런 강의 어렵지 않잖아요. 예, 전 솔직히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뭐 다 이해할 수 있겠나요? 그러면 다음부터 이제 학교에서 웃는 모습으로, 만약 저를 이번 강의를 통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제 웃는 모습으로 인사를 하면서
이번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